네, 우리는 이렇게 뭐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과 세상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물리 또는 뭐 지리, 뭐 천문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천문, 지리, 뭐 물리 그런 것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또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마음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내 마음, 108가지 많은 마음들이 서로 이동하고 뭐 교합하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나 내 밖에 대상에 하늘과 땅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천문지리나 그런 풍수, 또 음양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또 펼쳐지게 되고 그러죠. 대륙에 이렇게 그 동남쪽 우리가 대륙의 동남쪽에 있잖아 보면 대륙의 동쪽 극동 지역에 있고 동쪽하고 남쪽 이쪽 지역은 대체로 이게 신기하게 이렇게 계절풍이 잘 불고 태풍 같은 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풍이 1년에 주기적으로 여름에 8월달, 7, 8, 9월달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잘 올라와요. 그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태풍들이 1년에 여름에 계속 이번에는 한 개 겨우 하나 좀 지나가고 말았는데 앞으로 또 몇 개 오겠죠. 1년에 한 번 대여섯 개씩만 계속 올라오는 나라들은 그렇게 안 많아요. 우리가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특이한 거. 우리가 보편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해마다 태풍이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비도 안 오고 그러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태풍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게 몇 번씩 오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사막에 사는 것보다 낫잖아. 비가 1년에 몇 미리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1년에 적절하게 이렇게 비도 적절하게 내려주고 또 온도도 늘 봄 같고 뭐 그런 나라 그런 것도 있어요. 있기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중국에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운남성 지역에 가니까 곤명 운남성 지역이 이제 중국 내륙에 있는데요. 거기는 그 가이드북에 써져 있는 게 상춘 항상 봄 같은 날씨래. 그 해발 고도가 1,500m에서 2,500m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도는 우리보다 좀 낮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봄 같아. 한 20도에서 25도, 30도가 넘어가는 게 없어 여름에도. 그러니까 야 정말 살기가 좋은 곳이다. 거기 2번인가 이렇게 갔었는데 그 지역에.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 살기가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지역도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대륙의 동쪽이고 또 미국도 이렇게 보면 북미, 남미, 북미도 대륙이잖아요. 거기 보면 플로리다 이쪽은 허리케인들이 뭐 이렇게 우리보다 2배는 더 크는 것 같아. 거기는 토네이도까지 생겨나 보면 좀 기후가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쪽 아시아 지역엔 토네이도까지는 잘 안 일어나는데 북미 이쪽 지역은 토네이도까지 막 생겨가지고 태풍도 허리케인과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다 비슷한데요. 근데 허리케인은 더 큰 것 같아 느낌에 그죠? 더 이렇게 더 풍속도 더 크고 반경도 더 크고 그래서 플로리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참 해마다 몇 번씩이나 계속 허리케인이 계속 그 비슷한 바다 유역에서 생겨나 우리나라도 필리핀 동쪽에 그쪽에서 태풍이 막 발생하거든요. 열대 요란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열대 요란이 발달해서 태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베트남으로 가든 뭐 중국으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우리나라로든 그러거든요. 그쪽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더 세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비가 이렇게 저 위에 뉴욕까지 비가 와가지고 뉴욕에 211mm 왔는데
완전 물바다가 됐어. 1000년 내에 200mm 이상 온 적이 없어요. 여기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엊그저께만 해도 150mm 왔는데 거기는 3일 오늘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한 6시간 동안 거의 뭐 이렇게 200mm 가까이 왔는 모양이더라고.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이 물바다가 됐어. 뉴욕이 생긴 일에 그렇게 물바다가 된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저번에 이제 그 독일이 물바다 될 때도 똑같아요. 독일이 비가 그렇게 200mm도 안 왔어요. 200mm 정도 왔어. 한 3일에 걸쳐서. 그랬는데도 독일 전체가 물바다가 됐어요. 막 이렇게 보면. 그런 거 보면 그쪽이나 뉴욕이나 이렇게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관계 시설을 정말 잘 해놓고 우리나라는 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독일 가서 무슨 4대강 무슨 운하 이런 건설을 하는 거 배워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사실 거기서 배울 게 아닌 거야. 거기 기후하고 우리 기후랑은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장마 때는 200mm, 300mm, 심지어 800mm까지 내렸어. 강원도 이런 데는요. 작년에 남원 같은데, 구례 같은데 500mm 넘게 막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지역이 전 세계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유럽 같은 데나 북미 이런 지역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데요. 이제는 기후 위기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렇게 바다에 있는 수분을 더 많이 빨아들이면서 태풍이 더 커질 것으로, 허리케인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이제 슈퍼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다행히 올해는 그렇게 슈퍼 태풍까지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행이지. 다행이란 말은 불행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태풍이 이렇게 좀 센 태풍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는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제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만 보면 20세기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를 주름잡은 것은 뭐 미국이 일단 지원 국가고 그리고 러시아가 거기에 도전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러시아는 과연 무슨 힘으로 그렇게까지 대단했나?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였잖아. 사회주의 국가에서 잘된 나라가 잘 없잖아요.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막 성장을 돈이 많이 이렇게 러시아도 이렇게 그 소련도 무기 개발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미국하고 경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소련이 당시에 무슨 돈이 뭐 세계 무역을 하면서 뭘 기계를 잘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옷을 잘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러시아제 뭐 소련제 뭐 쓴 거 있어요? 미제는 많이 쓰고 일제는 정말 많이 쓰고 미제는 많이 썼어. 근데 러시아는 그럼 무기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나? 무기 팔아가지고 그렇게 그 미국과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까지는 그게 무기 시장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곡물을 많이 팔아가지고 러시아도 뭐 이렇게 곡물 수출 국가이기도 하니까 곡물을 많이 팔아서 그렇게 힘이 세졌나? 아니거든요. 가만 보면 러시아가 미국하고 대항할 만큼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은 단 하나. 석유밖에 없어. 석유. 우리는 산유국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만 생각을 하고 뭐 이란 중동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원유가 제일 많이 나는 줄 알지만 사실 원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는 미국이에요. 한 1970년대 80년대 이런 때는 미국이 좀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1900년 전후해 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이 항상 그 원유 생산량이 제일 많았고 또 근래에도 역시 미국이 다시 탈환을 했어요. 원유 생산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원유 생산량이 많은데 왜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그렇게 원유 생산국으로 크게 유명하지 않냐면 본인들이 다 쓰니까 그래요.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는 걸 자기들이 다 쓰니까. 그러니 뭐 이렇게 해외에 수출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캐가지고 원유 이렇게 채굴해가지고 다 해외에 수출하잖아. 이란도 비슷하게 수출하고. 그런데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 생산해서 자기네 나라가 다 수요처가 본인들의 나라에 다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미국만큼이나 산유량이 매장량도 그만큼 많고요.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이나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일찍부터 원유를 생산을 했어요. 물론 더 일찍 한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록펠러가 1860년대부터 석유 채굴을 시작했거든요. 록펠러 재단 유명하잖아요. 석유왕 록펠러 이래가지고 록펠러 가문들이 이렇게 유명한데 록펠러는 우리 1860년대 하면은 그때가 어느 때죠? 우리 조선시대 하면은 대원군이 막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종 이제 즉위해가지고 대원군이 뭐 해보겠다고 하던 뭐 그런 때 이 조선 시대에서 뭐 이렇게 헛발질을 잔뜩 하고 그러고 있을 때인데 미국에는 그때 벌써 석유를 생산을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초기에 석유 정제 기술이나 수출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원유가 이제 세상에 주 에너지가 아니었고 석탄이 주 에너지예요. 석탄. 그 석탄 해가지고 이렇게 증기기관차, 또 증기배, 증기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주로 19세기에는 그런 것들이 바다에 또 육지에 그런 것들이 다니고 그랬죠. 기계들도 섬유 무슨 짜는 기계들이나 무슨 기계들도 대체로 석탄 가지고 마구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인데요. 근데 석탄은 뭐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석탄이 많이 매장돼 있고 육지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 매장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그 석유가 이제 점점 확산이 되면서 원유가 이것이 오히려 더 열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기계에도 이렇게 엔진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유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석탄보다도 효율이 되게 좋은 거죠. 1913년도에 영국이 드디어 자기네 함선들, 그러니까 군함들이죠. 군함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처칠 수장이던가요, 당시에 그 사람이 다 바꾸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석유로. 그때부터 이제 석유가 정말 세상에 더 많이 쓰이게 된. 그 전부터 석유로 바꿔야 된다는 수요는 계속 있었죠. 훨씬 더 군함이 봐봐, 군함이 제일 중요한 게 빠른 거잖아요. 거기에 포를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석탄 떼 가지고 막 가는 거하고 석유로 해가지고 엔진을 돌리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도 영국은 좀 늦게까지 버티고 했던 것은 석유가 안 나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는 석탄은 뭐 캐면 다 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석유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그 당시 1900년 전후, 1910년 전후 그때부터 영국은 세계에 많이 식민지가 많이 있는데 중동 지역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석유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석유를 자유롭게 원유를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결정을 해서 군함을 바꿔야겠다 해서 이제 군함을 석유로 하는 그런 군함으로 바꾼 거죠.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은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독일군이나 일본군들은 늘 석유 때문에 이제 석유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해가지고 석유 아껴가면서 했었고 그런데 특히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대 이제 이렇게 유럽 반독일 그리고 미국까지 연합군하고 독일하고의 싸움인데 미국이 또 석유 매장량 좀 많고 그때 엄청 펑펑 이렇게 뽑아 쓰던 때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끝없이 공급되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포탄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에서 계속 만들어서 보급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일에서 유리하다가 나중에는 독일이 밀리는 것도 에너지 확보를 독일이 제대로 못했어요. 이쪽 러시아 이쪽으로 와서 바쿠 지역을 점령해서 했어야 되는데 바쿠 지역이 이제 아제르바이잔 쪽이 정말 원유가 많이 매장돼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철수하면서 다 때려 부시고 영국이 가가지고 다 특공 작전을 벌여가지고 그 원유 생산이 많이 나는 데를 때려 부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점령하는 곳마다 안 되는 거야. 원유를 수급을 못 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뭐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든 1차 세계대전은 에너지가 부족한 독일이 계속 질 수밖에 없었던, 계속 오래 지나가면 지날수록 이게 이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에너지 확보를 잘못한 것도 이제 그 영향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는 이제 일찍부터 에너지를 확보를 했는데요. 바로 어제 말했던 노벨 가문 덕에 러시아가 일찍부터 원유를 확보했어요. 노벨 가문이 없었으면 어쩌면 러시아가 그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는 석유 팔아가지고 계속 석유 팔면 돈이 되잖아요. 끝없는 수입원이에요. 가만 보면 그거 가지고 혁명도 일으키고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소비에트를 연방을 구축해서 소비에트 이렇게 해가지고 냉전 시대 미국하고 서로 맞짱을 뜰 만큼 했던 것도 다 계속 석유. 우리나라는 좀 멀어가지고 러시아랑 좀 멀어가지고 러시아에 이렇게 석유를 받아 먹지 못하는데요. 받아 쓰질 못하는데 유럽에는 러시아 쪽에서 수송관들을 설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관들이 유럽, 독일로, 프랑스로, 모두 이탈리아로 전 유럽을 관으로 연결했어요. 수송관으로. 우리는 원유를 수입을 해오는데 우리나라는 섬나라잖아. 보면 북한 때문에 섬나라가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원유를 공급을 할 때 사올 때 항상 배로 사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만 생각해. 원유하면 원유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배를 생각을 하는데 유럽 지역은 다 밑에 땅에 다 묻혀 있어요. 러시아에서 다 가. 러시아에서. 그게 오래전부터 그런 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관을 만들고 하는 것도 처음에 노벨 형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관을 깔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보면 노벨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가지고 관 깔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노벨 형제들이 없었으면 뭐 군수품이든 원유든 러시아는 그렇게까지 성장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그리고 뭐 노벨 가문이 계속 끝까지 원유를 다 독점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처음 시작할 때 19세기 전후해서 노벨 가문이 원유를 많이 해서 이렇게 했고 그 이후로는 달라지게 됐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쪽으로 알타이 산맥? 우랄 산맥이지. 우랄 산맥 그쪽 그 지역 그쪽에 시베리아에 어마어마한 석유들이 매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스피해 쪽에 그쪽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 그 석유 파는 돈으로 무기 개발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도 똑같아요. 자기네 나라에 어마어마한 석유들이 매장돼 있잖아요. 그러니 사실 19세기만 해도 미국이 별로 그렇게 세계 무대에 크질 않았어. 별로. 19세기 후반에 1880년대, 90년대 이때부터 미국이 부각되고 그랬는데요. 가만 보면 그것도 석유의 사용량이 점점 많아질 때 18세기,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 나라에서 석유를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거든요. 근데 1870년도, 80년도, 90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석유의 사용량이 엄청 증가를 하게 됐고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석유는 정말 그 수요가 폭발적이었는데요. 석유의 수요에 따라서 미국도 성장을 한 거예요. 물론 미국에는 다른 자원도 많이 있죠. 농산물도 많이 있고, 뭐 무역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가장 이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차지하는 게 에너지, 석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고종 말기, 집권 말기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까지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무슨 협정도 맺고 또 사실 이제 한일합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미국의 영향이 좀 있어요. 미국이 필리핀을 가져가고 일본하고 협상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조선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기로 했거든요. 그 무슨 조약인데 조약 이름을 까먹었네. 그래서 기분 나빠 약간 미국 처음에는 우리나라에게 고종 황제가 노력을 해서 미국하고 뭐 해보려고 했었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20세기 초부터 미국이 계속 급성장을 해서 우리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부자가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기틀이 석유가 한몫 담당을 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고 나중에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미국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서 뭐 지금도 역시 세계 제일 국가고 한 거는 이제 러시아는 석유만 믿고 다른 걸 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원만 믿고 특히 소비에트 시절에는 뭐 냉전 시대에 어떤 뭐 그렇게 원유로 많이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데 재투자를 했었어야 했는데 재투자 거의 안 했거든요. 소련은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인구도 1억 5천이나 되거든요. 적지 않아요, 인구도. 땅도 넓죠. 자원도 많지. 그리고 냉전 시대 어떤 뭐 이렇게 소련 사람들의 어떤 과학 기술을 생각을 하면 굉장했거든요. 과학 기술 엄청 발전했잖아요. 기초 과학이. 지금도 군사력은 중국보다 더 세고 그래요. 소련이 아직도. 근데 아쉽게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기계를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배는 거기 뭐 그런 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 생산량이 많아서 뭐 이렇게 이런 데 한 것도 아니고 별로 다른 데 재투자를 안 해요. 그렇다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죠. 미국은 원유의 어떤 그것이 기초 수입이 되면서 교육도 이제 시키고 또 정치도 민주적으로 발전시켰죠. 그리고 이렇게 기계 산업 이런 것들도 뭐 2차 산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시키고 지금은 이제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으로 가는 것도 주도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원이 많아서 성장하고 성공한 나라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자원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원이 많잖아. 그런데 나름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란이 자원이 많은데 역시 이란 석유 많거든요. 매장량이 엄청난데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죠. 베네수엘라도 매장량이 적지가 않은데 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이렇게 좀 성장한 나라는 미국 말고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좀 변화가 생긴 거예요. 미국이 20세기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를 지배했다. 에너지를 지배하면서 그것을 달러, 본인의 통화, 자기들이 쓰는 달러랑 연계를 시켜서 달러가 온 세상에 기축 통화로 만들었던 그것이 지금까지의 미국이 유지할 수 있도록 됐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 두 가지 체제가 무너지면 미국도 오래 안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에너지 전환 시대가 오고 있잖아, 지금. 석유 에너지 말고 다른 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제 탄소 저감물 정책에 의해서
에너지가 지금 바뀌고 있다. 수소 에너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재생 에너지 다른 뭐 이렇게 풍력, 뭐 이렇게 태양광 이쪽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원유 에너지, 석유 에너지가 이제 그 필요가 없고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 러시아나 미국은 커다란 어떤 재원이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한쪽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또 그 에너지, 석유 에너지가 또 기축통화 달러를 바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달러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점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이 막 나타나고 코인은 이제 그냥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축통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거. 그럼 중국이 뭐 할 것이냐? 중국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통화나 아니면 기축통화,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 하기는 어렵고요, 아직은요. 뭐 20년, 30년 지나면 몰라도 에너지로서 중국이 뭐 하기는 아직 어렵죠. 그러나 전 세계의 추세상 지금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이 통화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런 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더 이렇게 그 시대를 또 미국이 또 주도를 해서 에너지 전환하는 것도 어떻게 뭐 대응해서 할 수도 있고 기축통화를 또 다른 코인을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화의 시기, 큰 흐름의 변화의 시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빨리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게 사실 그만큼 중요한 거. 우리는 원유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 전기 에너지라든지 뭐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은 개발이 이미 되었어도 지금 뭐 충분하게 개발된 건 아니지만 되었어도 이렇게 원유, 석유 어떤 거대 경제에 밀려서 뭘 하지를 못해요. 보면 아무리 전기가 테슬라라는 옛날에 그 전기 자동차 처음에 만들었던 지금 테슬라 말고 살아있는 진짜 사람 테슬라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전기 자동차의 시초인데 전기 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했지만 역시 록펠러 집안에 밀려서 석유를 많이 써야 되니까 록펠러 집안 이제 스탠다드 오일 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석유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지 않고 석유 엔진으로 가게 된 것도 역시 원유 경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효율로 태양광을 뭐 하고 뭘 해도 했었어도 지금까지는 쓰여지지 못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거죠. 분위기가 세계 경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어서 우리도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수소 쪽으로 우리가 밀고 있기 때문에 풍력하고 수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 풍력하고 수소하고 절대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해상 부유식 저 해상의 풍력을 막 많이 생산하면 전기가 이제 남아돌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전기로 수소를 이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기로. 그냥 일반적으로 화력으로 해서 만든 전기로 수소를 만들려면 이거는 비용이 감당이 안 돼. 근데 해상풍력이라는 것은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거잖아요. 24시간. 그래서 24시간 전기라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여름에 많이 쓰이고 저녁에 많이 쓰이고 그러잖아요. 보면 공장 돌리는 데 많이 쓰이고. 그래서 전기 수요는 일정한 이제 이렇게 그 일정한 계절이나 이런 때가 폭발적으로 많은데 그때를 위해서 전기를 많이 깔아놔야 되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에 전기를 많이 공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집집마다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봄, 가을은 필요 없잖아, 사실. 그래서 봄, 가을에 전력량 그렇게까지 안 해. 그러나 풍력을 많이 깔아놔야 되는 이유가 여름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죠. 그러면 평상시에 많이 돌아가. 이거는 필요가 없어. 수력 발전이 있는 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데 이렇게 수력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력 발전 엄청 커. 이제 계속 전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는 재생에너지가 많거든요. 그렇게 풍력이나 수력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필요 없는 때는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로 이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서 수소를 이렇게 전달해서 수소차를 만들고 황룡사 이런 데도 이제 수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전류 이렇게 돌리고 냉장고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가 발전, 수소 자가 발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저런 엑소디움 같은 아파트 이런 것들도 어디 전력 선을 따로 필요 없이 저 밑에 지하에다가 수소 발전기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시계 상폭력이 빨리 설치돼야 되는데 이놈의 정치인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정부를 아세요.